안녕하세요. 중학교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는 중학생활 꿀팁, 연수를 맡게 된 가재울 중학교 교사 황유진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학교 학부모님들께서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로 구성된 이 여러 가지 꿀팁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특히나 자유학년제 200% 활용법, 또 학교생활교육부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중학생이 되면 달라지는 것과 중학생활 적응을 위한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은 2월 달까지는 초등학생이었는데 3월이 되면 바로 중학생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 정말 달라지는 게 많은데 그동안 우리가 이 달라지는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자세하게 안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으로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로 다른 초등학교 학생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대체로 3개에서 4개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편인데요. 이 서로 다른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가 다시 모여서 하나의 중학교 문화를 생성해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때 부모님들께서 내 아이가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또 친구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바라본 바로는요. 대체로 3주간 정도는 좀 어려워하기는 해요. 적응하기도 어렵고 또 초등학교에서 왔는데 나랑 같은 반에 같은 초등학교 출신이 없는 거죠. 그런 일도 있지만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가정에서 아이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이 달라지는 것도 정말 아이들한테는 새로운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40분, 중학교 때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중학교에서 45분은 아이들이 다 적응할 수 있을까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하기는 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긴장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다가 4월, 5월 되면 언제 끝나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아이들은 다 집중할 수 있어요. 대신에 가정에서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20분, 25분, 30분 이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조금씩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목마다 담당 선생님이 달라진다는 것도 중학교의 가장 큰 특징이죠. 초등학교 때는 담임 선생님이 거의 몇 개 과목을 제외하고 담임 선생님들께서 거의 지도를 하셨다면 중학교에서는 모든 교과가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해당하는 과목을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지도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막 이제 올라오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신 단어도 다르고 화법도 달라지시고 수업 방법도 다 과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긴장된 상황을 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3월이 지나면 아이들이 잘 적응한다는 거 그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체로 2주에서 3주 정도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거 그건 좀 인지하시면 되고요. 아이들도 사전에 저 선생님 수업 방법은 그렇구나. 이 선생님 수업 방법은 이런 형태구나 라는 것들을 잘 적응하고 또 꼼꼼하게 체크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일 수도 있어요. 알림장이 사라진다는 거죠. 사실은 친절하게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는 많이 꼼꼼하게 해주시긴 했지만 중학교에서는요. 알림장을 해주신 선생님도 계시고 또 클래스팅이나 여러 온라인 알림장 이런 것들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하지만 대체로 아이들 스스로가 본인이 학습 진도 또 시험 보는 시간 어떤 준비물 일정 등을 스스로 체크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주간학습 안내지라는 게 나가서 아이들이 이 정도 공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중학교에서는 그런 안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잘 체크할 수 있도록 조금 기록할 수 있는 메모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교과별로 진도를 파악하고 싶으시다 이럴 때는요 학교 알림이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가시면 정보 공시로 선생님들께서 해놓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도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서는 정말 이렇게 좀 중학생활에 대해서 다르게 이제 인식하시기 시작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초등학교 때는요, 학급별로 수행평가, 또 단원평가가 이루어지고 학기별로 그 학교생활 통지표라는 게 나갔을 거예요. 그때는 자랑, 보통, 노력, 요함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서 어찌 보면 크게 불안함 없이 학교생활 통지표를 바라보셨을 텐데 중학교에서는요, 과목별로 지필평가, 또 과목별로 수행평가가 이루어지고 이것들이 합산이 되면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 이렇게 해서 가정으로 성적이 나가게 됩니다. 이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해서 지필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거기에 맞춰서도 성적표가 가정으로 전달이 됩니다. 수행평가는요, 사실은 과정중심평가라고 해서 교과별로 사실은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 수행평가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교과별로 과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어찌 보면 수업 과정 중에서 이루어지고 또 아이들의 수행 과정을 평가하는 거고, 근데 결론은 이 아이들의 어떤 성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루어진다고 좀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끝나면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도 학교에서 입력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것도 1학년 때는 전체한테 모든 학생들에게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을 해주는데 2학년과 3학년 때는 학교의 규정 안에서 일부 학생들만 이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는 A중학교에서 우리는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학급별로 20% 이상인 학생들에게 입력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30명 중에 6명 또는 30명 중에 10명 또 그 선생님이 나는 이 아이들 다 입력해 주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는 모두 다 입력해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가 교과별로 개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꼼꼼하게 아이들 체크해야 되고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달라져요. 아이들 입장에서 너무나 신나는 시간인데요. 급식실에서 학년별로 식사 시간을 운영을 하고요. 대체로 학교의 점심시간은 55분에서 60분 정도를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고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학년별로 급식을 하거나 별도의 시간을 좀 늘려서 운영하기도 한다는 거는 이제 인식하시면 되고요. 담임 선생님께서 초등학교 때는 계속 같이 급식을 하시면서 아이들 지도를 하셨다면 중학교에서는 학급별로 급식실로 이동해서 식사를 하고 그 급식실을 선생님들이 순번을 정해서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르다. 초등학교 때랑 다르다.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예전에 초등학교 때는 교실에서 선생님이 딱 이렇게 지키고 계셨다면 이제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자유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대신에 너무나 길어진 이 점심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스스로 어떤 시간 관리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이 못 보시는 경우에 지도는 다 복도 지도도 하시고 급식 지도 다 하시지만 혹시라도 친구들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가정에서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OMR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초등학교 때랑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서 어떤 초등학교는 쓰기도 한다는데요. 중학교에서는 특히나 더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시험지를 풀어서 예전에는 시험지에다 답을 쓰고 선생님들이 체크를 하셨다면 중학교에서는 OMR 카드에 마킹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영어 듣기라던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경우에는 OMR 카드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혹시 시험 보기 전에 미리 복사본이나 OMR 카드 양식은 인터넷에 많거든요. 다운받아서 마킹해보는 연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중학교에서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는 미리 복사본으로 연습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건 없지만 혹시라도 내 아이가 이런 부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미리 연습시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교과교실제를 운영한다는 것도 어쩌면 중학교에선 정말 새로움으로 다가올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일부 교과, 아주 극히 드문 교과만 교과교실제를 운영을 했거나 특별실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중학교에선 좀 더 많은 교과가 특별실 또는 그 교과실로 해서 정해진 교실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담당 선생님이 상주하고 계셔서 아이들이 오기 전에 미리 책상 배치라던가 준비물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그런 교과교실제가 꽤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동을 해서 쉬는 시간에 잠깐 교실 옆면이나 뒷면 쪽에 수행평가, 다른 친구들이 해놓은 수행평가를 미리 보거나 이 친구는 이렇게 했구나. 또 저 친구는 이렇게 발표를 했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또 다른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교실로 이동하는 동안 분명히 애들은 10분이 너무 짧다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학년 초에 모든 학교에서는 학교 교실 배치에 대해서 안내가 한번 있을 거고요. 대신에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미리 조금 수업 준비물도 미리 챙겨서 교실에서 기다릴 수 있도록 가정에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장 큰 변화가 사춘기와 학교급의 변화를 동시에 겪는다라는 것 같아요. 사실은 초중 전환기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최근에 더 많이 집중해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초중 전환기는 출생 후 18개월을 제외하고 그 중에 나머지 중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사춘기 시기에 학교급까지 변화하니까 아이들 정말 불안하겠죠? 그래서 또 2월 달에는 초등학교에서 제일 고학년이었는데 3월 달에는 중학교에서 가장 낮은 학년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위치? 이런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게 아이들 입장에선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중 전환기의 중요성을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인지하시고, 내 아이가 태어나서 18개월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인생 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아이들 대하신다면 훨씬 더 아이들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달라지는 중학교 생활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 꿀팁들을 조금씩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모든 중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하나는요, 기록하는 습관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이든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투두리스트를 적게 하거나 아니면 플래너, 시간별로 플래너를 작성해보게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나 등교하기 전에 늦잠을 자가지고 급하게 학교에 오는 경우가 있거나 아침에 너무 기분 나쁜 상태에서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도 꽤 있어요. 이럴 때 기분 좋게 등교해서 아주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아침 루틴 만들기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려요. 또 잔소리가 아닌 즐거운 대화를 자주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식탁에서 아이들이랑 밥 먹으려고 딱 앉자마자 부모님들 입장에선 너무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여러 가지 공부나 생활 습관이나 이런 이야기를 다 하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밥 먹는 시간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기분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잔소리가 아닌 대화, 어떤 즐거운 대화, 아이의 관심사나 학교에서 재밌었던 이야기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겪는 고민이나 어려움들이 꾸준하게 부모님들께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말 중요한 이 시기에 학교급의 변화와 사춘기를 동시에 겪어야 되는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은 초중 전환기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18개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장 큰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그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까지를 겪고 있는데 이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학교 그까지 변한다는 게 정말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곤란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초중학교 교수학습 연계 지원 방안 탐색이라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김태훈 박사님 팀에서 연구한 게 있는데요. 저도 여기에 잠깐 도와드렸던 일이 있는데 아이들 입장에서 정말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진솔하게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잠깐 살펴보시면은요. 초중학교 교수학습 연계 지원 방안 탐색이라는 연구 논문에 보시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아이들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특히 영어, 수학에 대한 교과 태도의 변화를 한번 보시면은요, 정말 그래프를 보시면 느껴지시죠? 초등학교 6학년 1학기에서 2학기 때까지는 영어나 수학에 대해서 교과 태도가 확 올라가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1학기 내려와 학년을 이동하면서부터 쫙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중학교 생활이 다가오는지 그래프만 봐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업이나 사회나 창의나 전체 학교 적응 능력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색깔별로 구분을 해놨어요. 파란색은 학업에 대한 학교 적응력, 그리고 사회, 창의적인 거, 전체 학교 적응력이 있는데 학교 적응력은 그래도 대체로 점점 더 중학교 1학년에서 2학기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교과적인 태도, 또 사회적인 태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학부모님들이나 또 저희 학교나 교사들이나 정말 많이 지원을 해줘야겠다라는 그래프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 보시면은요, 전환기의 적응 여부는 학생들의 학업뿐만 아니라 사회 정서적, 행동적 발달의 기초가 되므로 이 시기에 효과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면 학업과 친구 관계에 어려움과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잘 도와줘야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이제 사실은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 정말 이 논문이 정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제가 그냥 만들어 본 거예요. 사실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들어갈 때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게 하려고 학부모님들 중에서 육아휴직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엄마의 도움이 정말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학교의 모든 활동을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부모님들의 관심은 이제 공부 쪽으로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슬슬 공부를 한번 시작해 봐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오는 이 시기는 부모님들께서 관심은 높았다가 빨리 열정이 식어버리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쩔 때 보면 이 시기가 오히려 중학교 때 학부모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왜냐하면 아이들 입장에선 차원이 다른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출발점을 부모님들께서 초등학교와 너무나 달라진 이 중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많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만들어 본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탁탁 떨어지는 이런 시기라고 보실 수 있는데 사실은 아이들은 이렇게 탁탁 떨어져서 변화하지는 않을 거예요. 계단식으로. 그런데 그래도 나름 개인적으로 계단식으로 변화할 거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한다라고 제가 적어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은 또 다른 공부의 시작일 거예요. 엄마표에서 또 다른 학습 방법으로 이동하는 시기,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동하면 가장 좋겠죠. 그리고 초등, 고등보다 부모님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또 달라진 학교 시스템에 아이들이 적응해야 되는 시기가 될 수 있고요. 또 초등학교 때와는 다른 수준의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시기인데 학습의 즐거움이나 또 자기주도 학습법을 배우는 시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신의 개성과 강점을 이때 발견해야
중요하지만이 고등학교 가서 훨씬 더 잘 적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중학교에서 여러 가지 수행평가 과정을 통해서 또 학급별 과정을 통해서 팀별 학습을 통해서 협력과 소통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가장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어쩌면 자유학년제 같아요. 이제 물론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겠지만 자유학년제는 아이들이 중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더 잘 가르치고 더 잘 배우는 학년, 그게 바로 중학교 자유학년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이 시기를 활용해서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학습을 어떻게 내가 나한테 맞는 학습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우쳐 나갈 수 있어서 고등학교 가서 훨씬 더 그런 어떤 자신의 재능을 더 확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교사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학년제는요, 첫 번째 학습 참여형 수업과 과정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게 좀 가장 특징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이 그럼 2학년, 3학년은 그런 거 아니니?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중학교 생활 내내 학생 참여형 수업과 또 과정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3년 동안 배울 수 있는 이런 활동 중심의 수업이나 과정 중심 평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달식 수업이 이제는 학생 참여형 수업, 또 학생의 활동을 위주로 하는 수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제식 지필평가로만 학생을 평가했다면 이제는 그거에 붙여서 과정 중심 평가가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아이들의 어떤 학습 결과만 보고 너는 A야, 너는 B야 이게 아니라 이제는 아이들의 과정 자체에 더 관심을 주겠다라는 게 자유학년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요, 자유학년제 기간에는요,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어떤 학습 역량이나 그런 다양한 소통 역량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역량 중심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지만 학생들에게 자기주도 학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은 교과 성적이 고입에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평가는 이루어지지만 이게 문장으로 서술이 되고 점수는 A다, B다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만약에 수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요, 어떤 체험들이 있을 때 자신이 관심 있는 체험들, 자신의 진로와 연계된 체험 등을 신청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본인의 어떤 진로를 생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 체험을 해봤는데 나는 이 부분이 적성에 맞는 것 같아. 난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게 자유학년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시간표가요, 교육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유학년제 관련해서 나와 있는 자료 중에서 일부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전에는 교과 수업을 해요. 똑같이 정말 재밌고 아이들이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런 수업들을 진행하겠다라는 거고요. 오후에 있는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또 예술체육 활동은 자유학기 활동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그냥 수업과 창체를 이제 수업과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 활동과 자유학기 활동으로 나눠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경험을 주겠다라는 게 자유학년제라고 보시면 돼요. 주제 선택 활동은요, 학생들의 흥미, 관심사를 반영한 여러 가지 전문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조금 깊게 들어가는 공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학교에서 예를 들어 수학 관련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과학 관련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또 기술과정 관련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교과하고 연계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주제에 맞춰서
관심 있는 프로그램에 아이들이 선택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수학 교과이기 때문에 수학 역사 탐구반 뭐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이 희망하는 아이들이 신청을 해서 반을 만들어지는 거죠. 오후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을 때 선생님들 입장에선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왔기 때문에 훨씬 더 깊게 가르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아이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관련된 분야에 본인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왔는데 거기에 똑같은 생각을 가진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이야기하기도 편하고 어떤 관심사가 같기 때문에 더 깊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수학이나 영어나 과학이나 또 기술과정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학년 초에 배부되는 가정통신문을 보시고요. 아이들이랑 같이 이야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술체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예술체육 활동도 예술과 체육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예술체육에서도 골라라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상의하셔가지고 예술체육 프로그램들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체육 관련 프로그램, 예술 관련 프로그램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아리 활동의 경우에는요, 초등학교도 했을 거예요. 동아리 관련해서.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 흥미로워하는 분야 이런 부분을 아이들이 들어가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어떤 분이 동아리 활동을 반드시 가야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동아리 활동은 또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뒤에서 동아리 활동과 자율 활동에 대해서 자율 동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아시면 이제 아시게 될 건데 동아리 활동도 학생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해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로 탐색의 활동의 경우에는요. 학교별로 운영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마다 1시간씩 진로 탐색 활동을 운영하시는 학교도 있고요. 어떤 특정 시기를 정해가지고 아이들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예시를 보시면 진로 검사나 초청 강연, 이런 직업 탐방 이런 것들을 하는데 몇 년 전에 제가 그 동물병원에 아이들이 진로 직업 체험을 나가는 걸 지도한 적이 있어요. 가서 수의사 선생님과 함께 그 동물병원에서 아이들이 하루 정도 있으면서 좀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걸 보면서 인터뷰도 하고 아니면 동물병원에서 있는 꼭 수의사 선생님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많은 경험을 했다라는 걸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정통신문으로 한번 자유학년제가 무엇인지 한번 직접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체로 2월달이나 3월달 초에 가정통신문으로 자유학년제에 대한 안내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부모님들이 이해하시는 게 좀 어려워하시기도 하고 문의 전화가 많이 오기도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이제 일주일 동안의 시간표를 말해요. 제가 몇 년 전, 작년인가 재작년에 마포구에 있는 중학교에 가서 이렇게 예시를 한번 들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아마 그 마포구 쪽에 어느 중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간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건 1학기. 1학기는 이렇게 시간표를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1학기 월요일을 보시면 1교시부터 4교시까지는 교과 수업을 하고 5교시, 6교시는 주제 선택을 하겠다. 화요일 날에는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수업을 하고 7교시는 스포츠 클럽인데 예술체육하고 연계해서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는 1학기는 주제 선택을 2시간, 예술체육을 1시간, 또 동아리를 1시간 하겠다. 이렇게 계획서가 나와 있는 거예요. 2학기를 보시면은요. 2학교는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월요일 날은 수업을 하고 교과 수업을 하고요. 5교시, 6교시를 예술체육으로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시간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담임선생님들께서 이게 시간표를 이렇게 딱 처음에 한 명씩 인쇄해서 나눠주시잖아요. 그런데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가정통신문으로 한 번에 나눠주기 때문에 부모님들이나 아이들 일은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요, A 중학교의 사례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 서부에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건 아니고요. A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1학기와 2학기에 이런 프로그램들로 운영한다라고 계획서를 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만약에 과학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6번에 있는 펀펀과학이나 7번에는 요리과학을 아이들이 신청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영어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볼까? 라고 했다면 10번에 영어로 보는 세계의 명절, 그리고 11번에 영어로 만든 나의 꿈 지도책,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희망하는 것들을 몇 개를 선택하게 해요. 대신에 프로그램 수가 많지 않고 또 학생 수가 정해져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화점의 문화센터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안에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몇 개를 1순위,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 이렇게 써서 내면은요. 거기에 맞춰서 인원수를 조정을 해가지고 반배정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교의 예술체육 활동은요, 6학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번부터 7번은 1학기에 운영하고 8번부터 15번은 2학기 때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1학기에 운영하는 것도 몇 개를 골라서 참여할 수 있고 2학기에 운영하는 것도 몇 개를 골라서 참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요가에 관심 있다라고 하면 6번에 요가 및 필라테스를 선택해서 배정을 받으면 되겠죠. 만약에 나는 노래 배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 12번의 합창반을 참여해도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기존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수업 패턴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희망하는 것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A 중학교의 동아리 활동을 가져왔어요. 1번부터 24번까지. 아마도 이거는 이 학교는 1학년, 2학년, 3학년이 같은 동아리 시간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타반이다 라고 했으면 1학년, 2학년, 3학년 중에서 희망하는 아이들이 모이는 것 같고요. 풍물반도 마찬가지예요. 1번부터 24번까지. 만약에 내가 과학에 관심 있다 라고 했을 때는 24번에 과학탐구반을 신청하면 되겠죠. 또 방송반에 관심 있다라고 하면 8번의 방송반을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의 진로하고 연계해서 이 자유학기 활동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특목고 지나가고 관련지어서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나 학교생활부 관리 차원에서 자유학기 활동을 정말 잘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부모님들이 정해주시는 프로그램에 아이들이 참여했을 때 중도에 반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아이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가 가장 관심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학생의 선택인 만큼 정말 아이들이 잘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꼭 그 국영수사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의 관심사가 과학과 또 영상과 연계되어 있다면 영상 제작반에 들어가서 과학과 관련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것도 재미있는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부모님의 선택권 주도는 오히려 아이의 도전에 불리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다만 제가 옆집 이모의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이가 너무나 생각 없이 다른 친구 하는 걸 따라 하는 것 같다 라고 하셨을 때는 아이가 잘 모르겠다 엄마가 정해줘 라고 했을 때는 제 느낌에 이모의 마음으로 부모님이 4개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2개를 조언을 해주시고 2개는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말 자유학년제는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아이들마다 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학기 활동을 대하는 자세 제가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자유학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자유학기 활동이 다른 학교랑 다 비슷비슷하지 않겠어? 라고 하시겠지만 사실은 전국에 있는 중학교 수만큼 자유학년제의 종류도 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마다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내 아이가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걸 내 아이가
혼자 경험한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니크함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활동했느냐에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자유학기 활동은 역량 중심의 평가와 기록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유학기 활동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모두 기록됩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참여할수록 좋은 기록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임용 생기부 출력의 자유학기 활동은 기본이기 때문에 특목고나 자사고를 생각하는 경우에는 특히나 더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다 관련지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다 아시겠지만요. 이처럼 중요한 자유학년제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200% 활용할 수 있을까? 제가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 자신의 신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아이와 함께 건강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잔소리는 하지 않으시고요. 대신에 아이들이 규칙적이고 건강한 음식 섭취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중학생들 중에서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가 건강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지, 또 편의점에서 아이들이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입을 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내 아이가 어떤 걸 간식으로 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아이들이 급격히 변화하기 때문에, 성장하기 때문에 치과, 또 안과 검진 잊지 마시고요. 또 하나는 자주 골절되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발목이나 특히 손가락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부분이 자주 골절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하시면 나중에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어떤 탄탄한 기초를 만드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고 아이들에게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아이들이 변화함에 따라서 걸음걸이가 바뀌기도 하고 앉아있는 자세가 또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이 꾸준하게 관찰하시고 아이가 자신 스스로의 신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대화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술체육활동에서 뭐 배드민턴을 배운다면 아이와 함께 배드민턴을 저녁에 배드민턴 치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고, 또 필라테스를 배운다 그러면 학교에서 배운 필라테스 부모님이 배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시간을 꼭 내셔야 된다 그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자신의 신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을 가장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자유학년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가 잘하는 것과 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는 기회가 있으시거든요. 예를 들어 주제 선택을 아이가 어떤 걸 선택했는지, 또 예술체육 프로그램을 무엇을 선택했는지 보시면 내 아이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구나, 또 이런 것에 흥미로워하는구나, 같이 선택한 친구가 누구인지를 보시면 교우관계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 중에 프로그램 선택의 기회가 적어가지고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1순위의 어떤 프로그램이 안 되고 2순위나 3순위 프로그램에 배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정말 많이 투덜대거든요. 학교도 전화가 많이 오고, 그럴 때는 니네 학교 왜 그런다니 이러시지 마시고요. 원하는 프로그램과의 아이가 배정된 프로그램과 원하는 프로그램의 연관성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이가 영상 촬영반하고 수학 역사 탐구반 두 개를 선택을 했는데 아이는 영상 촬영반을 더 하고 싶어 해요. 그럴 때에는, 그런데 역사 탐구반에 배정이 된 거죠. 그러면 아이가 계속 나는 2순위로 했는데 2순위가 배정이 됐어 하고 투덜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수학 역사를 담은 영상 촬영으로, 그러니까 영상 촬영과 수학 역사 탐구반과의 연관성을 찾아서 아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활동 결과물에 대해서 정말 최고다라고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주셔야지, 평가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자신감을 갖고 아, 내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걸 잘하는구나, 이런 것들 알 수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정말 부모님들이 반응이 좋으시다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그냥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에게 잘한다, 너 정말 이 부분에 관심이 높고 이 부분에 소질이 있구나 라고 말씀만 해주셔도 아이들은 크게 격려를 받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유학년제 기간 동안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또 진로탐색, 이 시간에 아이들이 어쩌면 학교 선생님들이 기존의 교과 선생님만 만났다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선생님들, 또 외부 마을 강사님들 다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훨씬 더 넓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로탐색 활동으로 만나는 지역사회 전문가 선생님들 대하는 방법, 또 여러 가지 조별학습을 하면서 친구들과 대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 정말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로탐색 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선생님들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도 배우는 거고요. 또 인터뷰를 해야 되는 시간에 질문하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른 말, 정돈된 말, 가치 있는 말, 또 생각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학교에서도 다 지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식사 시간에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그때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너무 잔소리처럼 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조금씩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활동 중심 수업이나 과정 중심 평가할 때 조별학습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런데 중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관여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원하지 않는 친구, 또 어색한 친구와 팀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지 그것들을 가정에서도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나 혼자 다 한다,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 함께 하자, 이렇게 해서 과제를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가정에서 아이가 고민을 할 때 함께 고민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많은 활동으로 인해서 친구 관계가 정말 다양해지고 또 불편한 일도 생기기도 해요. 그럴 때는 남학생과 남학생 사이의 일들, 또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의 일들, 또 여학생과 여학생 사이의 일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존재하거든요.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친구들을 대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초등학교 때보다 좀 더 세련되지게 이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정말 마음껏 대회를 나가서 상을 막 받아오잖아요. 중학교 때는 이제 학습이라는 게 정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회에 도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상 아이들이 스스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어쩌면 중학교 때가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흥미로운 거,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것으로 아이들이 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격려해 줄 수 있는 게 어쩌면 자유학년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활동의 과정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그냥 나만 알고 또 부모님께만 보여주고 친구들한테만 보여주는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서 대회로도 나갈 수 있게 지도해 주시면 재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저희 학교에서요, 그 수업 시간에 배운 코딩의 기초를 활용해서 마포 청소년 대상 코딩 대회가 있었나 봐요. 거기에 나가서 상금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대회에 나가는 것도 어쩌면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때 마음껏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유학년제 기간 동안 정말 학업에 부담 없이, 어떤 시험 결과에 대한 부담 없이 나만의 학습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교과서를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봐도 교과서 읽기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를 읽는 방법을
익혀보는 것도 중요하고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과목 한 과목 정도는 한번 스스로 해보고 문제집 풀어보고 이렇게 연습해보면서 아 나한테 맞는 거는 뭐 이렇게 교과서를 읽어가면서 밑줄 긋는 게 내 공부 방법에 맞구나 아니면은 뭔가 나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나한테 맞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남한테 설명하는 게 맞구나 아니면은 정리하는 게 나한테는 맞구나라는 것들을 중학교 1학년 때 자신한테 가장 적합한 학습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시간이 오래 걸릴까봐 두려워서 여태까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전문학 100권을 읽겠다. 너무 큰가요? 또 나만의 독후 활동 노트를 만들어 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주제를 본인 스스로 정해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와는 좀 달라진 게 어쩌면 학교 생활 기록부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학교 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내 아이가 어떻게 중학생활을 알차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 생활기부는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이 입력하는 건데 내 아이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나, 부모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 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열심히 학교 생활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교 생활 기록부를 관리한다라는 말은 학교 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학교 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생활부 기재요령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해마다 교육부에서는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라는 걸 발표해요. 그래서 모든 교사들은 이 기재요령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생기부를 작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걸 보시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어요. 물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은요, 교육부 홈페이지나 여러 군데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도 여기에 링크로 걸어둘 테니까 다운받아서 보시면 아, 이렇게 선생님들은 이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입력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내 아이가 정말 어느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활동하면 좋을까?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가 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7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출결 상황, 수상 경력,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 상황, 자유학기 활동 상황, 독서 활동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출결은요, 그동안 우리가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학교를 잘 가고 모두가 문제없이 학교를 다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병행하면서 어쩌면은 아이들이 원격 수업 시간에 제대로 제 시간에 들어가지 못해서 생겨난 이 미인정 지각, 미인정 결과, 미인정 조퇴로 인해서 고등학교에 가는 입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들어오기 전부터 아, 출결 상황은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학교를 다녀야 된다라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학교 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에는요, 장기 결석, 기타 결석, 또 단기 결석, 지각 조퇴 결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장기 결석과 기타 결석, 단기 결석은요, 특기 사항에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다르지만 며칠 이상이면 이 특기 사항에 기록해라, 출결 상황에 특기 사항을 기록해라 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 수업과 또 대면 수업을 병행하잖아요. 등교 수업을 병행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성실하게 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요.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었던 걸 다시 이제 재구성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이들이 부모님이나 저한테 문자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죄송해요 선생님, 죄송해요 엄마 이렇게 잠자다가 원격 수업에 늦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문자를 받으시면 가슴이 철렁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선생님이 확인 문자로 누구누구는 몇 교시에 민정 결과 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부모님들은 아시는 분들은 가슴이 철렁하실
거고, 그 다음에 모르시는 분들은 도대체 미인정 결과가 뭐야?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결과 고입 석차 백분율로 한번 내용을 주제를 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작년에 또는 올해 원격 수업 기간 동안 미인정 결과, 미인정 지각, 미인정 결석 이런 말들을 문자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착실한 아이들도 깜빡하고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들이 많이 문자하시고 독려를 하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정말 늦은 경우에는 미인정 지각, 미인정 결과, 미인정 결석 이렇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이때부터 우리가 미인정이라는 용어가 들어갈 때 정말 무엇에 관련이 있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각은요, 학교장이 정한 시각까지 등교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한 등교 시각 이후부터 아니 학교 시각까지 오지 않았을 때 지각으로 치고요. 조퇴는 그 사이에 하교한 경우를 조퇴로 합니다. 결과는 수업 시간의 일부를 그 교과만 빠졌다거나 이렇게 불참하거나 이랬을 때 결과 처리를 하는데요. 그 앞에 미인정이라는 말이 붙는다는 건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 처리를 한다라는 말이에요. 미인정이란 말은 예전으로 치면 우리가 사고결석, 사고조퇴, 사고지각 이런 말들 썼는데 요즘에는 굳이 다른 이유로 인해서 미인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 학생의 경우에는요,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는데 3학년 때는 개근을 했죠. 2학년 때 미인정 결석이 이틀이 있고요. 또 미인정 조퇴가 3일 있습니다. 이게 학교 생활교부에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초등학교 때처럼 그렇게 마음을 두시면 안 되고요. 이 미인정 결석, 미인정 조퇴, 미인정이라는 말이 정말 아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학생의 경우에는요, 1학년 때는 개근이었고, 2학년 때는 질병결석 하루, 질병지각 1회가 되네요. 그런데 3학년 때 미인정 결석이 5일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고입 석차 백분율 낼 때, 내신 성적을 산출할 때,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부모님들이 이렇게 1, 2, 3학년 다 개근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아이들이 아프면 쉬기,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아프면 쉬어야 하고 정말 힘들면 충분히 아이들이 질병 조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꼭 개근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건강하고 잘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아마 이 출결 상황에서 보시면 될 것 같죠. 이 3년 동안의 출결 결과가 점수가 된다고 하니까 다들 걱정 많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정말 성실하게 학교를 잘 다니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의 다 모든 애들이 만점을 많이 받거든요. 보시면 고입 점수는 300점 총점 중에서 고입 교과 점수는 240점을 차지하고요. 출결은 1년에 8점, 8점, 8점으로 24점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출결이나 행동발달, 또 창체활동, 봉사활동 점수는 학년별로 이렇게 배점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출결이 아이들 입장에서 미인정을 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학교에서. 그래서 미인정 결석, 결과, 지각, 조퇴가 있으면 그만큼 다른 아이들은 감점을 받지 않는데 우리 아이들은 낮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022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 안에서 우리가 출결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볼 거예요. 출결 점수는 학년별로 8점, 8점, 8점으로 되는데 뭐 결석이나 지각 조퇴 이런 것들은 전혀 부담되지 않아요. 하지만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 이런 것들은 반드시 포함이 된다. 이걸 보셔야 돼요. 보시면 한 학년 중에서 미인정 결석이 하루 있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1일에서 2일은 7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만점 8점 중에서 1점이 감점된 상태에서 7점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학생의 경우는 1학년 때 미인정 결석이 하루가 있어요. 이 하루가 있다는 건 아래쪽에 표에서, 산정표에서 1일에서 2일이 있다면 7점을 부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1학년 때 미인정 결석 하루 때문에 출결이 7점이 되는 거죠. 8점 만점 중에. 그리고 2학년의 경우에는요, 미인정 결석은 없어요. 하지만 미인정 결과가 있는데 이 미인정 결과가 5회가 있는데 이 5회를 3으로 나눠요. 그래서 3회를 1번으로 한 번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2번 미인정 결과는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 미인정 결과는 1일 미인정 결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7점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학생이 3학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질병 결과만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미인정 결석이 없기 때문에 민정, 결과, 지각, 조퇴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출결 점수는 만점 8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은 7점, 7점, 8점이면 출결 점수가 24점 만점 중에 22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입 내신 석차 백분율하고 관계는 제가 잡았지만 사실은 학부모님들 중에서 이 출결 상황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등교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혹시라도 정전 등으로 인해서 원격 수업에 참여를 못한다. 이럴 때는 분명히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이런 부분은 다 없어지니까 인정으로 바뀌니까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교회 체험학습의 경우에는요, 학교마다 규정이 달라요. 사전에 반드시 며칠 전까지, 학교마다 달라요. 며칠 전까지 학교장의 결재를 받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저희 학교의 경우는 2일 전까지는 이제 교회 체험학습 사전에 허가를 받아라. 그런데 혹시라도 어렵다면 당일까지라도 아침에 실시하기 전까지만이라도 제출하면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해외로 어학연수로 가서 미인정으로 가는 경우에는 교회 체험학습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출국하는 날 어머님이 깜빡하셔가지고 이 교회 체험학습을 쓰시고 싶다고 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는 미인정 결석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이 경조사 관련해서는 사실은 학교에 담임선생님께 전화만 하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학교생활기록부 출결 상황은 원격 수업이나 등교 수업이나 같은 무게감으로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인지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개인 교회 체험학습의 경우에는 학교 규정을 반드시 학년 초에 다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그때 꼭 참고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또 그 밖에 궁금한 사항들은 담임선생님께 언제든지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 그 점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수상 경력이 있어요. 아이들이 교내 대회를 나갔을 때 그 상을 받으면 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수상 경력으로 기재가 됩니다. 그런데 학년 초에 학교 교육계획서에 따라서 실시한 교내상만 인정합니다. 외부에서 정말 좋은 상을 타도요,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회에 교내 대회, 그것도 학교장이 학년 초에 공지한 대회만 참가했을 때, 거기서 수상했을 때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모든 학생들이 이제 보는 거지만 여기 연수를 받으시는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가지고 온 영상 중에서 파일을 가지고 제가 다시 재구성을 해본 건데요. 사실은 하나고나 외고나 자사고 등 특목고 지원을 위해서 또는 학교 생활기록부 관리를 위해서 모든 대회를 나가야 될까요? 라고 이제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있어요. 아이들 중에서 대회 나가서 상 받고 싶어서 특히 중학교의 경우에는 상을 받는 게 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수상해야 되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상을 받고 싶은데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들 보시기에는 나가서 상을 탈지 안 탈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계속 마냥 저게만 매달리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문의 주시는 게 많아서 제가 모든 대회를 나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한번 보실게요.
이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상 경력은 교내 대회만 가능합니다. 인력이. 그것도 학교장이 학년 초에 인정한 대회만 가능해요. 이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서 알려주는 예시로 들어주는 교내 이 수상 경력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교과후 수상도 받고 또 표창장도 받고 이제 이렇게 쭉 기록이 된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런 대회를 나갈 때는요, 가정통신문이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교내상이라고, 교내 대회, 교내상을 준다 그래서 무조건 입력할 수는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년 초에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서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것만 입력이 가능해요. 그래서 가끔 학교에서 학생들을 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잘 하게 하려고 그냥 격려상 수준으로 어떤 대회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학교장의 허가를 학년 초에, 이거는 교내상으로 학교생활부에 기재될 수 있다라는 걸 허가를 받지 않는 대회가 가끔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기록이 안 된다는 거. 참가해서 상을 받았다 해서 끝난다는 거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으로 안내되는 교내상 계획을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학생들 중에서 정말 그 대회가 뭐 교내 과학 탐구 대회, 토론 대회 이런 건 수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회만 나가도 내가 선생님이 좀 적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학교 생활기록부 전체에서 이런 교내 대회에 참가했다는 사실들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상 받은 아이들만 그냥 아까 수상 경력처럼 이렇게 기록만 되는 거지, 그 안에서 뭐 과학 탐구 토론 대회에 참여하여 뭐뭐함, 뭐뭐하였음, 모습을 보였음 이런 식으로 해서 기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 중에서 내가 대회를 나가면 학교 생활기록부에 대회에 참여한 사실이 기록이 되겠지? 그러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기대하고 나가는 학생들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대회 참가 자체를 기록하기 위한 참가는 무의미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수상 경력에 기록할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교내상 수상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와는 관계없이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시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또 학교에서 공지하는 교내상 운영 계획을 부모님들은 반드시 이제 만약에 생기부에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대회를 운영을 할 때, 또 아이들 대회 참가를 할 때 이제 대회 기본 요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금상은 1명, 은상은 2명, 동상은 3명,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뭐 인원수를 더 많이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적게 시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뭐야, 금상 몇 명 주기로 했는데 장려상까지 다 주기로 했는데 왜 없는 거야? 이렇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참가자의 20% 이내만 시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명이 참가했다 그럼 2명까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100명이 참가했다 그러면 최대한 줄 수 있는 인원은 20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교육을 세웠을 때 거기에만큼 시상하기가 어렵다, 인원수가 참여한 사람이 적다라고 했을 때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먼저 회의를 해가지고 학교장의 결재를 득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계획됐던 인원보다 적게 시상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이유가 있다고 부모님들께서 생각하셔야 돼요. 상급학교 진학할 때 이게 정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따져보면 또 그게 아닐 때가 있어요. 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요. 2022학년도 제가 명덕외고 입학 전형 요강을 봤어요. 명덕외고 입학 전형 요강에서 보시면 수상 경력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그 서류 제출을 할 때 학교 생활기록부를 출력해서 제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수상 경력은 제외하고 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상을 못 받았다 그래서 특목고 진학을 미뤄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꼭 특목고 진학을 위해서 이런 대회를 나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소질을 개발하고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나가는 대회가 맞는 거지, 꼭 여기에 대회에서 기록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떤 대회에 나가야지만 아이한테 도움이 될까? 중학교 교내대회는요, 사실 수상하기가 어려워요. 말씀드린 대로 20% 이내 정도밖에 시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진로가 확실하고 진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가 정해져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처음부터 계획하면 쏟는 에너지가 훨씬 더 줄어들겠죠. 하지만 중학교에서는 진로 결정의 시기가 아니에요. 탐색의 시기이기 때문에 학생이 관심을 갖는다면, 또 자신의 진로와 연계됐다고 본인이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나가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이런 대회를 나가고 나면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또 흥미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언제 좀 더 집중해서 나갈 수 있을까? 1학년 자유학년제를 활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 앞에서도 각종 대회에 나가보자 이랬었는데 내신 성적에 특히나 부담이 없고요. 물론 공부는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관심 있는 분야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자유학년제가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부여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청소년 센터나 또 여러 기관에서 운영한 대회에 참가하면 아이들이 대회에 참가하면서 참가하는 요령이나 또 평가 기준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보다 보면 내가 수상을 하려면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노력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런 노력들이 나중에 수행평가 기준안을 읽을 때 정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유학년제를 어떤 기회로 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예시로 들었던 아이들처럼 대회에 나가서 상품도 받고 또 상금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가서 각종 다양한 상황에 부딪히면서 문제 해결력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1학년 때 나간다고 그러면 정말 적극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창의적 체험 활동은요,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 네 가지를 쭉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어떻게 아이들이 어떤 자세로 참여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자율활동은요, 학교에서 교육계획서에서 포함된 내용, 학교장에 승인한 어떤 자율활동들이 있어요. 그런 활동들에 아이들이 잘 참여했을 때 선생님이 자율활동 특기사항에다가 기록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정규 학생회장을 했다,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했다, 아니면 학급 회장으로 활동했다, 학급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무슨 부서에서 활동을 했다, 이제 이랬을 때 이런 건 담임 선생님들 또 다른 자율활동 담당 선생님들이 기록해 주실 수 있다는 거 아시면 아이들이 훨씬 학교 생활할 때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동아리 활동은 아이들이 스스로 우리가 뭐 외부에서 하는 그런 동아리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동아리 활동은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이에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그 동아리 활동 시간은 다 활동을 해야 돼요. 딱 정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금요일 5, 6, 7교시가 동아리 활동이다 라고 하면 그렇게 아이들이 다 본인이 원하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특기사항에 기록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보시는 거는요, 제가 학년 초에 동아리 활동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영상인데요. 그 영상을 재구성해가지고 PPT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동아리 활동에도 종류가 있어요. 정규 시간에 반드시 아이들이 5, 6, 7교시나 뭐 목요일날 몇 교시에 가야 되는 그런 정규 동아리가 있고요. 또 자율 동아리라는 건 그 정규 동아리 시간 외에 하교 후에 아이들 방과 후에 남아서 자율적으로 하는 자율 동아리가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학년 초에
동아리 활동 안에 가정도시문이 나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이들 입장에서 너무나 가정도시문이 많고 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이알림에서 주는 가정도시문 정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이 놓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잠깐 팁을 드리면 이 학년 초에 별도 모집 동아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방송반 이런 것처럼 아이들이 운영을 하는데 누구나 다 받아주지 않고 뭔가 오디션을 거쳐야 한다거나 이제 그런 동아리들이 있고요. 또 이 별도 모집 동아리라는 것 중에서 자율 동아리나 상설 동아리라는 이런 용어들이 다 있어요. 그 중에서 정규 동아리는 5교시, 6교시 일정한 시간 안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그런 동아리. 정규 교육과정 안에 들어있어서 꼭 누구나 모든 학생이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때 가지 않으면 미인정 결석 처리, 미인정 결과 처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상설 동아리는 예전의 이야기예요. 조금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현재도 이런 상설 동아리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정규 동아리이기도 하면서도 남아서 뭔가 별도의 활동을 하는 동아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자율 동아리라는 건 관심 있는 학생들이 정규 동아리 이외에 다른 활동들을 하고 싶어가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조직하거나 기존에 선배들이 쭉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동아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율 동아리의 경우에는요, 그 시간에 꼭 가지 않는다고 해서 참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미인정 결과 처리를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나중에 자율 동아리 관련해서 활동 보고서 써야지만이 생기부에 입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동아리 활동은요, 이렇게 학교 생기부에 이런 모양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에서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내용은 이렇게 특기사항에 넣을 수 있고요. 자율 동아리도 사실은 학교장의 결재를 득해야지만이 이 생기부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흥미로워하는 걸 우리가 자율로 만들어보자 해서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지만 학년 초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은 것들은 이곳에 입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년 초에도 자율동아리 모집을 눈여겨보셔야 하는 이유는요. 아무 때나 자율동아리 만들어서 활동해서 기록할 수는 없다. 라는 걸 꼭 확인하시고요. 자율동아리는 생각보다 입력할 수 있는 글자 수가 적어요. 90바이트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에 대한 명칭 정도만 적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아리는 정규 교육과정 안에 들어있는 동아리, 그리고 학교 스포츠 클럽에서 써줄 수 있는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교육계획에 의해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자율동아리 활동. 그런데 이 교육계획에 의해서라는 말은 그 말은 학년 초에 계획이 되고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것, 이것만 기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영어 회화반을 했다. 그러면은 이 학생은 영어에 관심이 많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기록을 특기사항을 해주시겠죠. 그리고 자율 동아리는 이렇게 뭐 로봇반에서 자율 동아리라고 하는데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생각보다 글자 수 입력할 수 있는 글자 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자율 동아리는 명칭 자체에서 이렇게 풍기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기록되는구나 하지만 자율동아리에 가입됐다고 해서 무조건 기록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이 학생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해야지만이 기록을 가능해요.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 되고, 나는 이 자율동아리도 들어가고 싶고 이 자율동아리도 들어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기록은 하나만 할 수 있다. 그러려면 학생이 정말 관심 있는 부분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활동해야지만이 이 한 줄이라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해놓고 이런 규정들이 까다롭네 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공정성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좀 많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도 여기에서 동아리 활동에서 기록할 수 있다라고 보시겠습니다. 정규 동아리에서 특기사항은 담당 선생님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수학 탐구반이다 라고 했다면 수학 탐구반에 들어온 저희 동아리반 아이들의 활동 내용을 보는 거예요. 활동하는 모습, 친구들을 배려하는 모습, 리더십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거기에서 특기사항을 기록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참여도나 협력도, 열성도, 또 특별한 활동 실적 등을 제가 거기다가 쭉 기록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율 동아리의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것.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자율 동아리에 입력하고 싶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자율 동아리를 확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한다고 그래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학년 초에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율 동아리만, 그것도 학생이 열심히 활동했을 때 그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적어놨는데요. 위드유 자율 동아리,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 동아리. 만약에 위드유라는 이 동아리 명칭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옆에 적어두는 거예요.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 동아리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아래쪽에 자기주도적 세계시민 활동가반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예 명칭 이름에서 보이잖아요. 이 친구들은 세계시민 활동을 하는구나 라는 걸 보이고, 그래서 옆에 자율동아리라고 적어주면 되죠. 더 다른 말을 적고 싶어도 이게 글자 수의 제한이 딱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더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자율동아리를 내년에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그 동아리의 명칭 안에 이런 성질들이 쭉 보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봉사활동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봉사활동은 사실은 특기사항은 입력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봉사활동 실적은 쭈루룩 입력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봉사활동은 어떻게 하느냐. 학교에서 몇 시간은 해줘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봉사활동의 기초교육이라던가 아니면 봉사활동 평가 시간이라든가 이게 있는데요. 그 외에 나머지 시간들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다만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면으로 봉사활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봉사활동은 내신 성적 산출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봉사활동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1365 네이버에 1365 검색만 하셔도 나오거든요. 1365에 가입을 해가지고 들어가 보면 중학생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같이 대면이 어려울 경우에는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면 좋아요. 왜냐, 봉사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체험도 가능하거든요. 특히나 마을 속에 여러 전문가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아이들이 어른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들을 수 있고요. 또 봉사활동 과정 속에서 여러 용어들, 그리고 사회적인 현상들, 사회의 문제점 이런 것들도 다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봉사활동이 정말 의미 있는 건데, 아이들이 잘못하다가 시간 채우는 거 이런 활동으로 좀 변질된 것 같아서 조금 아깝기는 해요. 그래서 꼭 내신 성적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봉사활동에 좀 한두 시간, 몇 시간 정도는 참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추천드립니다. 진로 활동은요, 진로 희망 분야와 학교 교육에 따라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진로 활동을 참여했을 때 특기사항을 기록할 수 있어요. 뭐 직업 체험을 나갔다거나 아니면은 뭐 진로 검사를 했다거나 이런 내용들도 다 기록이 되거든요. 진로 희망 분야는 많은 학생들이 꼭 담임선생님하고 상담을 할 때 진로 희망 분야를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그때까지도 결정이 안 됐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럴 때는 아직 고민 중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무언가 막 결정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저는 성급한 결정보다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제 교과학습 발달 상황으로 아는데요. 부모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게 이 성적 문제죠.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요. 먼저 성취도를 입력을 해줘요. 그런데 그때 원점수가 80에서 100이다. 그러면 A,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이것들 다 합산했을 때 비율을 다 적용을 했을 때 만약에 95다. 그럼 이 학생은 A. 그리고 만약에 89다. 그러면 이 학생은 B.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성취도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이 성취도를 평정하지 않아요. 산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과목별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다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입력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을 다 보내고 나면 한 학기를 다 보내고 나면 학기별로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모든 교과가 입력이 돼 있다. 다만 성취도는 입력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알아서 다 입력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부분이 다음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나시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찬찬히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사실은 이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학년마다 아이들이 다르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요, 정기 지필고사는 없지만 수행평가는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수행평가를 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이들의 태도나 수행 정도, 성취도를 문장으로 표현을 해주시는데 이걸 보고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그냥 뭐 초등학교랑 다른 게 없네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 교과가 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중학교 1학년처럼 다 입력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나중에 생기부 기록의 원칙을 알고 나면 사실은 이미 다 늦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이제 특목고를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생기부 관리를 지금부터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 생각들이 모두 다 지금 알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후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요. 1학년의 경우에는요. 교과 성취도 미산출, 그리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문장으로 입력해요. 그리고 아래쪽에 자유학기 활동은 영역별로 다 기록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1학년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적어주나 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언제 확인이 가능하냐면 1학년이 끝난 다음에 이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2학년의 경우에도 2학년이 끝난 다음 학년도에 이 부분을 평가이기 때문에 그때 확인할 수가 있어요. 3학년은 졸업한 후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선생님들이 어떤 원리로 기록하게 되는지를 알게 된다면 좀 더 관리하기가 편하겠죠. 입력 원칙은 다음과 같아요.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학생의 어떤 참여 정도, 성장 정도를 담당 교사가 관찰한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하는데 학기별로 입력이 가능해요. 그리고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목별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의 학생의 특징 그리고 참여도 또는 태도 등을 선생님들이 눈여겨보시고 특기할 만한 내용들을 기록을 해주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1학년은 모두 다 입력을 해주지만 2학년과 3학년의 경우에는요. 입력 대상이 모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많이 뻥치시는 것 같아요. 모두가 아니어서요. 다 입력은 해주지 않고요. 20% 이상 또는 학교별로 우리 학교는 10% 이상 하겠다. 20% 이상 하겠다. 이렇게 퍼센트를 정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는 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우리는 몇 퍼센트 이상은 기록해주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학급당 또는 학년당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모든 아이들을 입력해주지 않는다. 열심히 하는 학생, 정말 두드러지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 학생, 이런 학생들을 기록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이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2017년 학교생활부 기재 예시라고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좋은 샘플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거예요. 예전보다 글자 수는 많이 줄었으니까 현재처럼 이렇게 많이는 기록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노란색을 보시면 이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역량을 보였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과목 세특을 기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유학년제 성적은 반영이 안 되니까 고입에 전혀 기록이 안 되니까 이 교과 세특도 별 의미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실시하는 그런 학교들의 학교생활기부 출력 방식을 알면 또 다르게 다가오실 거예요. 보시면 고입용 학교생활기부 출력 방식은 다 학교마다 달라요. 지원하는 학교 종류마다. 그래서 먼저 처음으로 학교 서울 방식 자사고 일반고 입시용은 수상 경력 제외.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또 교과학습 발달 상황 제외. 그러니까 성취도도 안 보고 교과 세특도 필요 없고 이 부분에서는 대신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기록해 주시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가능하지만 3학년 담임 선생님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 에너지를 쏟고 어느 부분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이런 설명으로 대부분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돼요. 다음으로는 서울 이외 방식 자사고 일반고 입시용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예로 하나고 또는 상상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출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때 수상 제외 그리고 교과학습 발달 상황 내에서 원점수와 표준 편찬 제외하고요. 성취도만 나와요. 지금 3학년 기준으로 하면은요. 그리고 영재 기록 사항은 제외. 이건 당연히 다 제외가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3학년 교과학습 발달 상황 내에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도 제외죠. 그러니까 하나고에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 2학년에 교과 세특이 들어간다. 그리고 3학년 학생들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제외되고요. 대신에 1학년, 2학년 담임 선생님들께서 기록해 주시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면 어느 부분에 내 아이가 더 중요도를 가지고 또 물론 어디를 갈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면 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은 있지만 다음으로 또 살펴보면 네, 이제 외고, 국제고 입시용을 살펴보면요. 수상 제외, 그리고 교과학습 발달 상황 내에서 원점수와 표준편차, 현재 중학교 3학년 기준으로 말씀드려요. 이 표준편차 제외하고 나머지 교과학습 발달 상황 중에서 국어, 영어, 사회교과, 이 교과의 그 성취도하고 수강자 수만 이렇게 출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과 세특은 여기에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도 1학년, 2학년 내용은 들어가지만 3학년 내용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다 말씀을 드린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내가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내 아이가 1학년일 때, 2학년일 때, 3학년일 때 어느 부분을 좀 더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아이들과 충분한 대화로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교과 세특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중요할까요? 사실은 선생님께 저 교과 세특 잘 써주세요 이럴 수는 없거든요. 선생님이 평가하시고 선생님이 정해진 규정 내에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내 아이를 위해서 충분히 써줄 만한 그런 환경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건 제가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하나는 교사의 수업 기획 의도를 조금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어떤 말이냐면요. 교사들이 처음에 수업을 시작할 때 또는 단원을 처음 시작할 때 얘들아 이 단원은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운영을 할 거야. 이렇게 아니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선생님이 보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참여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설명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냥 똑같은 수업이겠거니 하고 넘어가는데요.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수업 의도를 대단히 많이 알려주시거든요. 그때마다 꼼꼼하게 잘 파악해서 본인이 잘 어필을 하면 다 뭔가 알고 있다라는 어떤 표현 그리고 모를 때는 질문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의 수업에 충분히 내가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수행평가 안내지 또는 평가 기준표라고 하는데요. 이것들 꼼꼼하게 보시는 게 중요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런 평가 기준표를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중학교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부모님과 처음에는 중학교 1학년 때는 좀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게 중요한데 평가 기준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앞에 칠판에 안내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칠판에 붙어있는 어떤 게시물들을 좀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학년 초에 아예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다가 중간에 일정을 약간 조정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항상 칠판에 많이 붙어 있고 선생님께서 별도로 나눠주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3번째로는요.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자신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조금 꼼꼼하게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선생님께 이걸 다 드리면서 절 봐주세요 이럴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혹시라도
선생님 제가 특목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라고 선생님이랑 상담의 시간을 가져도 선생님들께서 아, 이 친구는 좀 공부를 좀 하려고 하고 이 과목에 좀 관심이 많구나,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 왔구나 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너무 막 정형적인 무슨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라 그건 아니고요. 본인의 공부한 내용을 그래도 차곡차곡 쌓아두고 본인도 한번 살펴보는데 중요하고 나중에 자소서 쓸 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관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 특목고를 보내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자소서를 직접 써본 아이들과 안 써본 아이들은 정말 다르거든요. 준비를 한번 해본 아이들과 안 해본 아이들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따라서 중학교 생활 하면서 미리 생기부 관리를 하는 것도 연습해보면 훨씬 더 학교 생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좀 탄탄한 그런 생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서 이걸 해본 아이들과 안 해본 아이들은 출발점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충실하게 학교 생활 하면서 이런 생기부 관리도 한번 해보고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생활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유학교 활동 상황은요, 네 가지를 여태까지 쭉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진로 탐색, 주제 선택, 또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요 네 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다 특기사항을 모든 프로그램이 다 기록을 해주시는 거죠. 주제 선택을 만약에 한 번에 두 개를 했다, 참여를 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도했던 선생님들이 이 아이의 특기사항을 기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느 부분을 잘했고 또 어느 부분은 리더십이 돋보였고 이런 식으로 쭉 적어주시기 때문에 어쩌면 또 다른 평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점수화 되지는 않고요. 문장으로 기록을 해주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과 세특 관리하듯이 선생님들이 운영하시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이거는 특기사항은 다 좋은 내용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기부에 어떻게 기록될까?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요, 이것도 2016년 교육부에서 발간한 학교생활기록부 평가기록 사례집이 있어요. 이거에서 제가 좀 괜찮다 싶은 내용들을 가져왔는데요. 물론 최근에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글자 수가 또 다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많이는 적어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선생님들이 기록을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술체육활동도 마찬가지예요. 화면처럼 물론 이것도 2017년, 16년 이때 이야기지만 최근에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잘 적어주시거든요. 기록해 주시는데 다만 글자 수의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글자 수가 제한이 있어요. 근데 활동이 많으면 그만큼 프로그램들에서 선생님들이 기록할 수 있는 글자 수가 조금 약간씩은 제한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많이 기록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의 어떤 기초적인 능력이나 어떤 가지고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을 돋보이는 역량들을 충분히 기록해 주시고 계십니다. 동아리 활동도 보시는 바와 같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도 혹시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 또 아이들이 흥미로워하는 프로그램들에 참여한다면 적극적으로만 활동을 하면 여기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이 대단히 많아요. 지금 보시면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또 어떤 능력을 보였는지, 어떤 역량을 보였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들이 쌓이면 이 아이의 성향이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특목고를 지원하거나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동아리도 충분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로 탐색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이 활동들을 어떻게 했는지 학교마다 기록하는 내용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자유학기 활동을 하는 이 자유학년제 기간 동안은 전국에 있는 모든 중학교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형화된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정말 프로그램이 다양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개별적인 흥미 이런 것들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우리 독서 활동 상황이 있거든요. 독서 활동 상황은 아이들이 읽었던 책에 대해서
독후활동 기록지를 제출을 하면 선생님들께서 그걸 보시고 아 얘가 제대로 읽었다 라고 하면 거기에 적합하다 라고 하면 기록을 해주세요. 그런데 요즘에는 도서명과 저자명만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서명과 저자의 형식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만약에 100권의 책을 읽어서 100권 모두 다 선생님이 입력해 주시겠다라고 하면 도서명과 저자 도서명과 저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대체로 국어 선생님께는 국어 관련 독서 활동을 내면 되고요. 또 나머지 특별하게 이건 어느 교과에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시면 공통으로 이제 입력을 해주십니다. 네, 독서활동 상황에 대해서도 사실은 엄청난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영상의 원고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독서활동 상황은 교과 독서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제가 그런 주제로 만들어 봤었는데요. 독서 활동 상황은요, 학기별로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기가 지나가기 전에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께서 독서 활동 상황을 기록할 사람은 독서 기록장을 몇 월 며칠까지 제출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생기부가 뭐지? 독서 활동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안내가 되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놓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서 기록장을 꼼꼼하게 기록을 해뒀다가 선생님들이 제출하라고 하는 시기에 갖다가 제출하시면 선생님들께서 아 이건 기록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기록을 다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의 독서활동 상황을 관리한다는 거는 꾸준한 독서가 필요하고요. 또 교과 연계 독서활동을 한다면 교과 선생님이 기록을 해주실 수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수학에 조금 관심이 있다는 걸 정말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수학 교과 관련 독서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담임쌤께 수학 선생님께 독서 기록장을 제출하면 충분히 내가 어느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과 선생님과의 교류 기회가 확대가 돼서 아까 교과 세특을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까 하잖아요. 이 독서 활동도 상당히 선생님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떤 뭔가 기회로 삼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독서활동 상황은요, 훈령으로 제가 쭉 나왔다고 했는데 사실은 독서활동 상황은 학생이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를 교과 담당 선생님이나 또는 담임 선생님들이 기록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수학하고 관련된 교과 도서를 읽었다라고 할 때는 수학 선생님께 이 독서 기록장을 제출하면 되고요. 또 공통인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돼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느 교과에 관심 있다는 걸 정말 보여주고 싶을 때는 그 교과와 연계된 독서 활동을 많이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1년에 읽을 수도 없을 만큼의 그런 활동을 많이 적어봤자 사실은 막 중요하지도 않아요. 나중에 가서 만약에 특목고에 갈 때 면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책이 너무 또 많아도 아이가 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적정 수준에서 읽고 제출하면 좋습니다. 독서 기록장만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록해 주는 건 아니에요. 초등학생들이 읽어야 할 만한 그런 어떤 내용들, 또 전래동화 이런 것들은 읽어서 제출을 하더라도 선생님들께서 이거는 기록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입력하기 어려운 내용의 수준인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록을 안 해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선생님께서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학생 수준에 맞는 그런 도서를 선택해서 읽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ISBN 등재된 것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디에서 샘플로 나온 책이라던가 ISBN 등재가 안 된 책을 읽고 제출한 경우에는 입력할 수 없다는 거 꼭 아이들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입력이 돼요. 그래서 1학기, 2학기로 나눠서 입력되고요. 도서명과 저자명 이렇게 해서 입력이 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담임선생님께 다 내면 되겠지 이렇게 하고 다 맡기면 그럼 다 공통으로만 입력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교과별로 선생님들께 제출하면 더 좋겠죠. 저희 학교의 학생 중에 한 명은 보건선생님한테 보건 수업을 받아요. 그런데 그 학생이 의료계통에 나중에 진로를 좀 삼고 싶은가요? 봐요. 그래서 그 학생은 보건 선생님께 이제 관련된 책들
보건과 관련된 어떤 책들, 도서들, 그리고 과학, 생명과학 이런 부분하고 관련된 책들을 읽고 제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본인의 진로 또는 희망하는 어떤 그 계획하고 연관지어서 학습을 하면, 독서를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독서활동 상황에서 약간 유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읽었던 책을 또 2학년 때 읽고 또 냈어요. 2학년 때 읽었던 책을 또 3학년 때 또 읽고 냈어요. 이런 경우에는 독서 기록장이 3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1학년이나 2학년이나 3학년, 특히 1학년에 입력을 해주고 끝나요. 만약에 2학년 때 또 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다 검색해 보시고 1학년 때 다 기록이 됐는데 또 가져왔네 라고 입력을 해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중복되어서 입력되지 않는다라는 것만 이제 쭉 인지하시고요. 또 단순 독활동 상황 말고 어떤 책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연구하고 수업 시간에 발표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교과 세특이나 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또 자유학기 활동에다가 포함해서 기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초 5, 6학년, 예비 중1의 경우, 초 6학년의 경우에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중학교에 관련된 중학교에서 읽을 만한 책들, 지금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읽을 만한 책들을 읽고 한번 미리 독서 기록장을 한번 작성해 보는 거예요. 인근의 학교의 홈페이지나 어디에 그 네이버나 이런 데 뒤져보면 독서 기록장의 양식이 많거든요. 하나 예시를 들어서 하나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읽는 것마다 한번 작성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입학 후에 한 번 다시 읽고, 한 번 읽었으니까 더 빨리 읽을 수 있겠죠? 한 번 다시 읽고 독서 기록장을 작성한 다음에 해당 학교의 양식에 맞춰서 해본 다음에 선생님께 제출을 하시면 돼요. 1학년과 2학년도 마찬가지예요. 1학년과 2학년은 지금 늦지 않았어요. 11월, 12월, 1월, 2월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기별로 교과 단원과 연계된 그런 독후 활동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현재 수학교과 1학년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통계하고 관련된 책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2월에서 2월까지는 학교 생활기록부가 마감되는 단계예요. 마무리되는 단계라서 선생님들이 가끔 얘들 다 냈겠지 하고 더 이상 물어보시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독서 기록장이 준비가 된다면 선생님께 저 독서 활동 상황을 기록하고 싶어요. 선생님 언제 제출하면 될까요? 라고 다시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학교 생활기록부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있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1년 동안 학생을 관찰한 내용을 문장으로 서술하는 건데요. 학생의 학습, 행동, 인성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인 변화와 또 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때문에 1년 동안 그 학생의 학교 생활을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고, 자사고, 국제고 이런 학교들을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1학년, 2학년 때의 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포함돼서 출력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요, 제가 아이들을 학교에서 지도하면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키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항상 하고 또 학부모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자료들을 섞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중학교 1학년 3월이 되면 학부모님들께서 상담을 엄청 요청하세요. 저의 경우에는 수학과 교사이지만 선생님들, 부모님들께 상담을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해드리곤 있거든요. 그때마다 부모님들이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아시면 예비 중학교 어머님들은 미리 준비하실 수가 있겠죠.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학하면 꼭 이런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학부모님들께서 중학교 1학년 3월 입학 후에 생기는 고민. 예를 들어서 수학 선행은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생각만큼 중학교 1학년 첫 번째 단원평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엄청 고민을 하시겠죠? 또 중학교 수업 방식과 진도를 아이가 잘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기대만큼 못해요.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고민을 하시죠.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달라진 중학교 평가 방식에서 아이가 좀 적응을 못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경우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때마다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전화를 하세요. 선생님, 수학학원 옮겨야 될까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이 다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만 좀 꼼꼼하게 해주시면 얼마든지 그냥 아이들이 미리 준비를 다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선행은 했지만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계속 많은 학생들이 하는 고민 같아요. 하지만 이 학생들의 어떤 특성을 제가 살펴봤을 때 선행을 하느라 현행 진도를 공부를 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년제니까 성적이 들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준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단원평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이 현행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마련해 주셔야지 이 현행 공부가 펑 구멍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벽돌쌓기하고 똑같잖아요. 수학 공부는. 그런데 중간에 1학년 공부를 덜 했다라고 하면 구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빈 공간 없이 탄탄하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선행으로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현행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요. 수박 겉핥기 방식으로 선행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고 고민해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선행이 잘 되어 있다면 현재 중학교 1학년 수업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따라올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선행을 하느라 복습이 덜 돼서 중학교 1학년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다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가 단원평가를 보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원평가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시간은 꼭 확보해 주셔가지고 단원평가 스스로 대비해 보면서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 수학 자체에 흥미를 잃어간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이걸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이럴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수준에 맞는 문제집을 풀고 있는지 교재를 선택해서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럴 때는 적절한 서술 방식, 예를 들어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탁탁 정리된 어떤 문제집을 좋아한다고 하면 다른 아이 같은 글밥이 많고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문제집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아이가 본인에게 맞는 그런 문제집을 선택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흥미를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딱딱한 문제풀이만 계속 하다 보면 수학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영상을 본다거나 다큐멘터리를 본다거나 또 활동을 하면서 체험을 하면서 수학에 대해서 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게 중학교에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이랑 함께 상의하셔가지고 어떤 인강이 있다면 인강도 아이한테 맞는 인강, 또 학원도 아이한테 좀 맞는 그런 학원들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수행평가 결과가 정말 좋지 않아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가 진짜 열심히 했을까? 라고 또 고민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선생님이 안내한 수행평가 기준안을 제대로 아이가 확인하고 있는지, 수행평가 범위에 맞게 아이가 개념 공부를 하고 있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정해진 시간 동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아이들 중에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문제를 계속 푸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집에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으로 가정에서 혼자 공부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시험 볼 수 있는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랑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뭐 25문제를 뭐 35분간 풀기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 제약을 두고 테스트를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이전의 내용과 약간 겹치기는 하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모두 못 풀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아이들 대부분이 그래요.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연습이 부족하죠. 그래서 우선은 해당되는 개념 학습이 그 개념이 학습이 충실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아이들 입장에서 막연하게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시험에 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원평가 같은 경우. 근데 특히 혼공을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또 뭔가 개념을 정리하는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제가
그 집에서 제가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정해진 분량을 학습하고 평가하는 연습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해진 시간 동안 일정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시간 정해서 같이 해보는 것도, 그렇다고 매일매일 할 수는 없어요. 애들이 또 불안해하고 재미없어 하니까. 그래서 단원이 끝났을 때 단원평가 일정하게 공부를 한 다음에 시험에 한번 응해 볼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중학교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또 하나 어려워하는 게요. 수학 서술형 평가예요. 그래서 풀이 과정을 서술하는 걸 어려워하는데요. 사실은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교과서의 풀이 과정을 좀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시험 문제를 낼 때는요. 근거가 있이 시험 문제를 내야 되거든요. 채점 기준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래서 교과서의 풀이 과정을 참고해서 작성하는 연습, 또 교과서와 문제집 해설지의 뒤쪽에 보시면은 채점 기준표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한 번씩 살펴보면 내가 내 식에서 수학 풀이 과정에서 어느 부분을 정신 차리고 중점적으로 써야겠다라는 게 보여요. 그리고 수학식 쓰기 노트를 한번 연습해 보는 것 중요한데, 아이들 중에서 이 풀이 과정을 문장으로 서술하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연습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럴 때는 교과서의 문제풀이 방식을 한번 따라서 몇 번 써보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서술했는지, 풀이 과정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교육 전문가 분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선행이나 현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어려운 문제를 끝까지 놓지 않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세요. 단원 중에서 심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요. 물론 저도 적극 공감을 해요. 이것들이 다 필요한데요. 사실은 현행에서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해진 시간 안에 이 문제들 다 해결하는 걸 또 어려워해요. 그래서 상중하가 30%, 30%, 40% 이렇게 정도 구성된 문제지를 아이가 40분 정도 시간 안에 다 풀 수 있는 이 연습도 중요하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 중에서 사실은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연습이 되면 시험에 대한 불안감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제가 어느 학교를 가든지 간에 중학교 1학년 대비해서 부모님들이 오셨을 때, 예비 중 부모님들 오셨을 때 이런 거 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보시면 좋아요 라고 했던 자료들을 쭉 모아봤는데요. 먼저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아까 제가 흥미로운 영상을 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많이 보여주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초등학교 겨울방학 때 시간이 된다면 저는 EBS 매스를 적극 추천합니다. 보시면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또 도입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 영상이 너무 잘 만들어졌다 하는 것들이 많아요. 한 번쯤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이전 내용이랑 약간 겹치긴 하지만 수학 식쓰기만 생각하면 손에 땀이 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언제 다 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험이 45분이라고 치면은요, 시험지 배부 수합하는데 5분 정도 걸리죠. 그리고 마킹하고 답안지 검토하는 시간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5분을 잡으면 결국에는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35분이에요. 35분 동안 20문제에서 23문제 정도를 풀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1분에 몇 문제 정도는, 한 문제 정도는 푸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쉬운 문제에서는 시간을 단축시키고요. 어려운 문제는 시간을 늘리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어떤 시험에 대한 요령도 한번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게 좋고, 서술형 평가를 대비해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요. A4 용지를 저는 6등분 시켜서 아이들이 식을 쓰게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하지만 미리 6문제 정도를 10분 정도 풀 수 있게 이렇게 연습해 보시는 것도, 연습해 보게 도와주신 것도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10분 안에 어느 정도 푸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시간을 정해서, 그런데 처음부터 너 왜 10분 안에 이걸 못 풀었어? 이러지 마시고요. 아이들에게 처음에는 뭐 4문제, 처음엔 그 다음은 6문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문제 수를 늘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면서 풀이 과정을 쓰는데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A4를 접어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문제 푸는 연습을 제가 시키는 건데요. 첫 번째는 15문제 정도를 주고, 답만 써야 되는 경우, 풀이 과정을 써야 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보게 연습을 시키거든요. 두 번째는 뭐 20문제, 세 번째 주에는 25문제,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아이들이 풀어야 되는, 일정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상중하로 구성을 해가지고 제안을 하시고 아이들이 풀어볼 수 있게 경험을 해보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인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설명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념을 아이들이 말해 볼 수 있게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 지도해 주실 때는 뭐 소인수분해가 뭐야, 소인수가 뭐야, 소수가 뭐야, 이렇게 간단한 질문만으로도 아이가 대답하면서 충분히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만 다 푼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개념을 얼마나 본인이 설명을 할 수 있는가도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설명하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는 지금 보시는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가 있어요. EBS에서 한번 나왔었던 건데요. 서로 설명하기, 이게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답니다.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질문도 해주시고 아이가 부모님께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스피드 게임, 뭐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네,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집을 고르지 않았을 때는 문제집을 끝까지 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문제집을 펼쳐봤을 때, 수학 개념이 바로 떠오르고 어떻게 해결할지 확실하게 잡힌다. 이런 경우는 자기한테 정말 쉬운 문제인 거죠. 또 희미하게 필요한 개념이나 방법에 대해서 발상이 떠오른다. 그러면 자기 수준의 중간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또 막연하고 막막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본인한테 정말 어려운 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문제집, 서술 방식, 풀이 뭔가 디자인이 본인한테 마음에 드는 문제집을 고르기도 하지만 그 제시된 문제들을 보고 나한테 쉬운 문제집인지 나에게 어려운 문제집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교보문고에 가서 아이들이랑 문제집을 고르는 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내 수준에 맞는 문제집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도 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이와 서점에 가서 문제집을 고르는 방법들을 제가 쭉 적어 놨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문제집을 고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검증하기라는 건요. 가장 자신 있는 단원의 설명 정도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가장 본인한테 자신 있는 단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보고 여기는 이렇게 서술이 잘 돼 있구나 라고 본인이 판단하게 해보는 것도 좋고요. 또 아직 몰라서 궁금했던 부분의 내용이 잘 서술되어 있다면 아이에게 맞는 그런 문제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중학교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는 중학생활 꿀팁이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중학교에 와서 적응을 잘 하기도 하지만은요, 어려워하고 본인이 몰라서 못 물어보는 부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꼼꼼하게 부모님들께서 체크하시고 아이들과 기회가 된다면 영상도 보시면서 중학교는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고 미리 알고 학교에 입학한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가재중학교 교사 황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